네, 안녕하세요. 디어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저희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비온 뒤에서 심리 책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심리학자와 함께 심리 정신건강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보는 시간이고요. 7, 8월 동안 저희 진행을 하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덥죠? 오늘도 정말 너무 더워요. 네. 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교수님? 열심히 왔습니다. 네, 저희 일단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발달 심리학, 그리고 인생 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생 궤적에 대해서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인생 설계. 인생 이런 것 설계 얘기도 하고 심리학. 있습니다. 네. 또 연구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책들, 콤플렉스 심리학,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이가 있다 등등 써주셨고요. 지금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로도 계시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과는 어떤 책을 읽어보냐면요. 저명한 행동심리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의 서적이죠.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에리얼리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써주셔서 기왕이면 교수님과 함께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란 부분, 이거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 심리학 이렇게 나뉘어져 이제 연구가 되어 왔겠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이라고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경제학자들이 볼 때의 기존의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인 걸로 보고 뭐 기대 효용 이론이라든지 확률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야, 인간은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면서 7, 80년대에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 다니엘 카네만 또 타벌스키 두 사람이 굉장히 공동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보면서 엄청 실험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노벨상 안 받는가? 저희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정말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죠. 최초,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받은 노벨상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내 얘기 아닌가 싶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특히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그 설명들이 있는데, 의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환자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해주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다 하면 환자가 낙심을 해가지고 그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하고 조금 띄워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이 연구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석박사생들한테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냐, 이 실험 대단하지 않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연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실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설득을 시키고 정말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연구를 안 하면은 지구가 굴러 안 갈 듯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막 설파했는데, 지금 시간이 쭉 지나서 한 10여 년, 20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연구 안 했어도 네, 지구는 돌아갔고 심리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학생들은 저에게 막 정말 이렇구나라는 사명감은 가졌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피해는 안 준 그러나 어떤 일종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스스로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거짓말들, 특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화이트 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그 기숙사 냉장고에 누구 물건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심지어 여기가 MIT였을걸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비리그 대학인데도 하버드 대학에서도 많이 실험했고요. 하버드, MIT 네. 이런 아이비리그에서도 냉장고에 콜라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학생들이 빼가서 먹는 그러니까 사소한 부정행위들은 모두가 하는 모습들이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네, 거기서 재밌는 예시가 있죠. 네. 콜라가 6캔 있고, 그 다음에 지폐를 1불짜리를 이제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서 무인이에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콜라는 가져가요. 싹 다 없어져요. 6캔이. 근데 돈은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남이 안 보니까 남의 콜라일 수도 있는데도 가져오는 거는 아무렇지도 우리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가져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나쁜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만들어 놓은 규칙, 어떤 정당화, 합리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책의 어쨌든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잘한 거짓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낱낱이 한번.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책을 써주시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댄 에리얼리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심리학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오. 네, 박사를 하고 듀크 대학에서 경영대 박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대 교수로 있으신 분 중에서 심리학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서울대 경영대도 심리학과 출신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분은 하여튼 경영학 박사와 심리학 박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듀크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 경제, 행동 경제학 이러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워낙에 이제 경제학도 분야가 너무 많지만 사실은 실험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이렇게 심리학이 접목되어 있어서 실험 심리학 또는 뭐 실험 경제학 또 행동 경제학 이런 용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댄 에리얼리도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미스 빌리프라는 책도 썼고요. 네.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 확진자, 내가 퍼뜨리는 사람으로 의심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거를 실험적인 걸로 많이 풀어낸 그런 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인데 굉장히 어떤 그 심리학 한 스푼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전공 베이스는 경제학이 아니었더라고요. 심리학 박사이니까. 네, 네, 심리학이고 경영학인데 네. 이제 경영학 쪽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실험 경제, 행동 경제학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더 얘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는 사실 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간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거든요. 네. 굉장히 착하게 살고 싶고 남들이 나를 정직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스스로도 정직하다는 걸 스스로 갖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 내가 너무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죄책감을 가져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이제 무의식의 어떤 부분에 양심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차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양심 결국은 나의 도덕성을 판단해주는 그 부분이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해? 너 나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 가면서 이렇게 정말 교과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에게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융통성을 가지게 해주고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한 행위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해나가는 거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이중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중성 얘기해 주시니까 이 저자도 책 첫 부분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 기업의 현금을 살짝씩 훔쳐가는 그 이야기들을 넣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달러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퇴근하는 봉사자들이 그 베스킷에서 이제 현금 한 1달러, 2달러 이것들을 각자가 가져가고 그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손해가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게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일불 가져오는 건 괜찮겠지. 내가 오늘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일불, 이 정도는 이불, 나만.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게 이제 그 다른 학자가 얘기하기를 도덕적 정당화라 그랬거든요. 도덕적 정당화를 정당화. 굉장히 인간들은 왜냐하면 그게 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화를 시켜가는 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전거 그냥 길에 있는 내 거가 아닌 자전거를 훔쳐가면서 이거 주인도 없는데 내가 치워줬잖아. 또 이게 뭐 그렇게 나쁜 행동이야. 내가 사람을 때리고 뭐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길거리에 있어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게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치워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 이거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시로 약간씩 만들어 간다 하는 거가 네, 이 댄 애리얼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책에서 얘기한 퍼지 요인이라고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을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퍼지 요인이라는 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 퍼지 요인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 댄 애리얼리는 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퍼지 요인으로 내가 한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으로 스스로가 융통적으로 뭔가 여유감 뭐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퍼지 요인이 결국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겠죠. 퍼지 요인이 원래는 어떤 의미예요? 심리학적으로? 원리는 뭐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네. 선이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이런 약간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인 그레이 존.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도덕성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틈새, 여유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 공간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네. 약간 만들어내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약간 합리화를 한다든지 이런 정당화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 퍼지 요인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융통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그냥 하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가서 자전거 주워오고 네. 뭐 봉사활동 착한 봉사활동 한다고 가서도. 네 하고는 돈 얼마 갖고 오고는 뭐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자기 정직성을 너무나 정당화하면서 이 정당화가 클수록 스스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저 진짜 충격이었던 게 여기서 그 사무실 얘기도 좀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무실 공용 프린터로 개인 문서 출력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네. 슬쩍슬쩍 하지 않나요? 네, 슬쩍슬쩍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A4 용지를 빼가고 빼간다든지 이런 네.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똑같은 뭐 행동인데. 잉크를 갖고 간다든지 그렇죠. 뭐 이러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사적인 거를 나 오늘 너무 급하니까 스스로도 그걸 얘기해요. 이게 집에 갔다 이렇게 다 처리를 못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얼마나 여기 회사에 야근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으니 요 정도는 괜찮아. 뭐 이거 몇 장인데
뭐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지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건 별로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예컨대 뭔가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뭐 잉크를 가져갔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비도덕적이야, 양심이 없다. 없어, 말도 안 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거를 구분을 못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참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퍼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말고도 댄 에리얼리 교수가 이야기한 게 뭐 경제적인 동기, 그러니까 좀 이득이 너무 크다든가 혹은 자아 고갈 이런 것들도 부정행위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자아 고갈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아고갈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제하고 너무 조절하고 절제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고갈돼 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어떤 네, 그런 거에 행위를 그냥 저지른다. 무방비가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아고갈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리얼리 교수가 책에서도 자기 동료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디저트 안 참는다. 왜냐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 디저트를 먹어야지만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리화를. 그러니까요. 이것도 합리화돼요. 네네. 그 디저트 실험이 원래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이전 다른 연구자들이 한 거였는데요. 이제 디저트를 안 먹어야지. 그리고 굉장히 억제한 집단하고요.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억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하고 나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이제 풀게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것도 못 풀어? 그거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막 비판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이 너무 억제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거기다가 내가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자기가 억제해야 될 힘을 다이어트 단 거 참는데. 참는 거에 네. 너무 쓰고 나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 참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자아가 고갈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댄 에리얼리는 이 정도는 나는 먹고 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내가 부정행위를 나중에 저지르느니. 이거 너무 참으면 윤리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를 참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큰 부정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적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요 정도는 내가 조금 먹어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부정행위를 할 때는 내가 이걸 억제해야 되잖아요. 부정행위가 그거잖아요. 나는 저걸 너무 유혹적이라서 하고 싶고 갖고 오고 싶고 이런데 그거를 억제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다 억제할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결국은 부정행위를 너무 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억제력, 자제력 있는 사람이 한번 풀리면은 더 큰일 나겠네. 큰일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나 네. 굉장히 스스로를 억제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옆에서 주의를 좀 가해야겠네요. 그렇죠. 너 이제 조금 더 지금 주의할 때야 이런.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스스로가 조금 조절해서 그냥 조금 쉽게 쉬운 거는요. 너무 억제하고 조절하고 하려고 하질 말아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여유가 곳간에서 나온다고 하더니 그 속담이 이 심리학 실험 연구 결과랑도 조금 연결되어서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책에서 네. 댄 에리얼리 교수가 이 두꺼운 책에 다 전부 자기 실험만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실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쉬운 실험들을 했어요. 네. 그죠? 이제 현장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저희는 실험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건들을 배제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생들 데리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쉽게 했던 실험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 두꺼운 책을 본인의 실험으로 다 채우신 게 너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들 중에 자기 기만 실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이거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답지를 거기 쓰게 하잖아요. 쓰게 해가지고 자기 채점한 거가 몇 점인가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답을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답지가 사실은 질문지에 문제집에 거기 답이 쓰여져 있어요. 가끔 그런 시험지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지가 있으면 맨 하단에 답이 쓰여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실은 풀어놓고 끝에 가서 봤더니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거 틀렸네? 어쩌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몇 개 맞췄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체크한 것보다는 2, 3점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2, 3점만 높이잖아요. 너무 많이 높이면은 그렇죠. 우리 네, 보통 양심이 요거는 찔리니까. 모를 거야 네. 생각하고 내가 너무 갑자기 올려놓으면 그 부담감도 커지고 이러니까 살짝 올립니다. 올려놓고 근데 그다음 실험에서 또 이제 이제 이번에는 질문지 없고 이러한 문제 다 이제 주면서 이제 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주면서 네가 대충 몇 점 맞을 것 같아라고 이제 예상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이번에는 답이 적혀 있지 않는 질문지를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제 얼마나 맞출 것 같아 하고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예상하는 거를 나중에 쓴 거를 받아봤더니 앞에서 해가지고 자기 점수는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2, 3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2, 3점을 뺀 점수가 자기의 예측 점수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3점 얼마 올려둔 그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점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거네요.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고 나면 그거를 스스로 자기 실력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거짓말 너무 하고 나면은요. 진짜 그런 것 진짜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막 우겨댑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약간의 뭐 치팅, 속임수를 하고 나면 그거 자체가 나인 걸로 생각하는 기만이 생겨버리고 이게 심해지면요. 공상허언증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나요? 심해지면 이게 공상허언증은 장애잖아요. 상상을 해서 거짓말로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거든요. 정말 이런 장애 걸린 분 보면은요. 내가 무슨 연예인 누구하고 같이 연애를 해가지고 살아서 어쩌고 막 그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어요. 그러니까 공상허언증 사람들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돼버린 너무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게 실제 사실인데 니네는 왜 못 믿느냐 왜 아니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건데 예를 들면 내 수학 점수가 88점인데 뭐 한두 개 더 맞았다고 해서 92점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는 이제 상급자가 된 그러니까 네 상위 그 능력을 가진 걸로 나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88에서 92점이 되는 그 4점짜리 노력을 못해서 결국은 92점이 못 되니까 나에게도 손해인 건데 그리고 이런 공상허언증까지 갈 수 있는 무서움이 있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이 이제 너무 작동되게 되면은요 부정행위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했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믿어요. 믿으니까 사기치면서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웠던 게 이 자기 기만과 비슷하게 저희가 사실 그 명품에 대한 짝퉁 논란이 가끔 있거든요. 짝퉁을 매는 게 뭐 매일 수도 있지. 뭐 명품만 뭐 명품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댄 에리얼리가 이 짝퉁을 명품 짝퉁을 매는 것과 진품을 매는 것과의 또 부정행위가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참 재밌었던 실험이죠. 네. 이거를 근데 그 선글라스를 구해 오신 과정도 너무 귀여우셨어요. 어떻게 구했다 그랬죠? 그 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명품 패션계 회사에 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실험 관련된 거에 궁금하셔가지고 네. 컨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댄 에리얼리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협찬 좀 해주실 수 있냐? 내가 이 짝퉁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데 협찬을 해달라 그래서 선글라스
뭐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셨대요. 음, 근데 여성용으로만 주셔가지고 아쉽게 여대생만 네, 했어요. 여대생만을 나는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책을 참 했다요. 꼼꼼히 못 읽나 보다. 나는 그 하버드대 경영대 여대생을 했고 이 얘기만 했는데 그 네. 빌려오는 스토리도 재밌었네. 한두 달락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건 필요 없는 얘기야. 막 이런 게 나오고. 저는 그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구해오셨던 게.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클로에였던 맞아요. 클로에 선글라스였어요. 클로에 선글라스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집단을 세 집단 나눠요. 이 집단한테는 이거 진품이야. 이거 멋있지 않냐? 진품이야. 아이고 명품이야. 이거 쓰고 막 학교에 다녀라.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다니게 하죠. 근데 첫 번째 그룹은 쓰게 본인이 진품이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착용해서 하게 네. 했고요. 네. 두 번째 집단은 이거 그럴듯하지. 근데 이거 짝퉁이야. 이거 사실 가짜야. 가품이야. 그래도 뭐 사람들이 모를 거니까 너 한번 쓰고 다녀봐라. 이러고 이제 쓰고 캠퍼스를 다니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 집단은 그냥 주면서 진품인지 뭐 짝퉁인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선글라스 네. 네, 쓰고 다녀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돌아온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수학 문제를 이제 풀게 해서 답까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답만 보고를 하고 답지를 파쇄기에 집어 넣게 하죠. 네, 그래서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점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저 확인할 사람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파쇄기에 집어넣게 하고 네가 점수가 몇 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채점해가지고 얘기하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죠. 근데 사실 파쇄기는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소리만 요란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험자는 다 네.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진품이라고 쓰고 댕긴, 짝퉁이라고 쓰고 댕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알려준, 이거는 이제 중고 집단이죠. 네.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하고 거짓말을 할까 하는 거를 중고로 잡으려고 그냥 했던 집단인데, 그러니까 진품이라고 한 경우는 거짓으로 보고한 거가 한 34%? 30%대였어요. 네, 맞아요. 30% 정도고요. 네. 근데 짝퉁이라고 짝퉁이라고 얘기해주고 나는 이거 가짜인데 그럴듯하게 애들이 못 알아볼 거야. 그 애들이 지나가면서 멋있다. 그래서 새로 샀니? 새로 샀어. 야 비싸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막 다녔어요. 캠퍼스를. 그 집단은 이 수학 점수를 보고하는데 70%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더 올려서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얼마인가?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도 진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한번 빌려주니까 요새 날이 뜨거우니까 한번 끼고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만 한 그 집단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짝퉁이라고 얘기해준 나 이거 짝퉁인데 쟤네들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룹이 이거하고 관련 없는 다른 과제에서 또 이제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품을 착용했을 뿐인데 부정행위를 본인이 많이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달라졌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짜라는 거를 스스로 이거를 그러고 난 이거 쓰고 다니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야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 줄 아나 보다 이렇게 다니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도덕성 같은 거가 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다른 에서의 행동도 역시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도 그래서 왜 이렇잖아요. 짝퉁 가지고 다니면 쟤도 짝퉁일까요? 저거 분명히 어디서 산 거예요? 조금 B급이네, A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눈 자체가 보는 세계를 보는 창이 이제는 부정행위를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행위를 하기가 쉬워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 그런 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딴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얘기. 이것도 또 원눈에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게 우리 옛날 속담만 갖고 심리학적으로 풀어봐도 재밌겠죠. 그러네. 굉장히 많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것도 네. PTSD로도 연결할 수 다 있고요. 연결할 수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도 이 실험 참 저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그 가짜라고 알려져서 착용만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도덕성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부정행위라는 거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약간 그 댄 에리얼리 교수가 얘기했던 퍼지 요인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이런 심리적 틈새를 주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 이게 넓어지면 더 큰 부정행위를 하는 건데 짝 가품을 착용함으로써 어떤 나의 이런 틈새를 넓혀놓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더 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가짜에 요새는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많이 막 규제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뿐만 아니고 또 이전에 막 불법 다운로드 막 받고 이것도 네네. 그 외국 우리가 그냥 영화 뭐 이런 거 다 불법 다운로드 막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니 그러고 막 서로 정보 다 가르쳐 주고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만연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뭐 뭐가 유행했는데 나 못 봤다 그러면은 막 그거 CD 다 구워주고 막 이 정도였습니다. 그거 사이트 어디 가면 다 있었다고 영화 그거 모르면 좀 바보같이 생각이 너는 되었다. 돈 주고 봐.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그래서 항상 제가 그게 그랬는데 그러한 거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우리도 정말 달라진 거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렇게 복사했습니다. 책. 우리 PD님은 그 시대 아니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딱 대학교 초반에는 교수님들이 책 복사해서 주시는 거를 약간 거리낌 없이 해주셨는데 후반기 되니까 이제 약간 살짝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이런 우리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그때 책이 많이 귀하지도 않고 원서 어렵게 구하잖아요. 근데 원서를 살 수도 없고 뭐 그러면 수입도 그냥 어려운. 대학 교재가 복사본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네. 그냥 거기 갖다 주면 돼요. 학교 옆에. 네, 학교 옆에 아예 복사실 그거 하면 얼마나 잘 만들어줘요. 맞아요. 막 쫙쫙 책으로. 재본해가지고 진짜 책처럼 쫙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규제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다 좀 이런 가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행처럼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퍼지 요인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부정행위다라고 인식을 하고 또 감시가 되고 차단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회 갔다가 모르고 깜빡하고 이 복사 USB요? 재본된 책을 갖고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외국 교수가 보더니 이게 뭐냐고 이러는데 쏙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재밌는 거는 이게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서 너무 만연해 있었던 거. 그래서 부정행위가 요즘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이제 요즘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이전까지 관습처럼 하고 있어서 내가 부정행위라는 걸 모르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나님께서 오늘 정말 제가 진짜 궁금했던 강론이네요. 사귀었던 남자가 알고 보니 90%가 전부 거짓말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허언증이네요. 사람들이 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이 쓸데없는 것까지 거짓말을 해서 그 심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 스노우볼이라 그러잖아요. 눈덩이처럼 확 부러져서 나중에는 이게 막기 어려운데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계속 자기 기만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지만 내가 착한 아이니까 뭐가 조금 어긋난 걸 해도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 안 하고 올바른 걸로 착한 걸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우유부단하거나 성향이 굉장히 온순하거나 정말 착한 겉에 봤을 때 착한 사람들이
은근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그 죄책감, 약간의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저기 포장을 하는 거군요. 네, 포장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막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가 그걸 조금 못 참으니까 그쵸. 살짝 하는 거가 나중에는 90%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어떤 시도했던 합리화인데 나를 또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는 그래서 거네요. 착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할 수 있고. 뭐 다 제본하는데 뭐 어때 이런. 그렇죠. 그때 괜찮은 분위기. 괜찮은 분위기를 네네. 만들면서 네. 자꾸 바르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어쨌든 규제를 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댄 에리얼리 교수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뭐 대단한 거를 하자는 거가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아주 굉장히 간단했어요. 네, 아주 사소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실험도 참 재밌는데 저도 그때 뭐 때문에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사인하거나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뒤에 가서 하죠.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딱 넣고 갔어요. 사인을 앞에다가 그거 많아요. 뭐 설문지 같은 경우도 자기 이름을 맨 뒤에 쓰느냐, 맨 앞에 쓰느냐. 근데 이제 설문 문항을 할 때 이거는 자유롭게 해야지 되거든요. 뭐 이렇게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근데 자기 이름을 앞에 쓰게 했더니 다 좋은 걸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솔직한 반응을 알고 싶었는데 자기 이름을 탁 쓰고 나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다 이제 익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솔직하게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누구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다 해놓고 나면 뒤에 탁 뒷장 화면을. 넘기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넣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를 역으로 해서 뭔가를 할 때 앞에다가 서약을 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서약을 하고 뭐 또 스스로가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퍼블릭 이제 뭐 공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정직하다라는 거를 공언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것도 신기했고요. 또 굉장히 작은 감시자를 맞아. 네.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작은 감시자를 두라는 거가 이제 CCTV가 있는 방하고 아닌 방이 달라진다. 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제가 그 예로 잘 듣는 실험이 그다음에 학자를 잊어버렸는데요. 이제 무인 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돈을 내야 되고 이제 물건을 갖고 오면 돈은 옆에다 내야 되는데 무인 뭐 편의점 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네. 옆에다가 이제 그냥 벽디가 꽃으로 돼 있는 그러한 방에서 그냥 무인 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 방은 그 벽디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눈으로 돼 있어요. 무서운데요? 사람들 눈으로. 그래서 무서워라. 눈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 눈이에요. 네. 근데 그 벽디예요. 그냥 눈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꽃으로 돼 있는 데하고 여기 벽디에 그냥 눈으로만 돼 있어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감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하게 그 무인 그거를 구매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다 CCTV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CCTV가 다 찍고 있는데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걸 너무 자각하면 너무 피곤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거울에 막 이래요. CCTV 저기 달려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앞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하거나 내가 지금 요즘 이제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듯하게 예쁘게 앉아서 갑자기 또 의식이 또 이렇게 네. 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생활에서 내가 고치고 싶을 때 약간의 감시자 또 객관적인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적 민감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에서 저희의 물건이 안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 걸 뭐 랩탑을 훔쳐간다든지 뭐 여기 내가 앉아 있어 뭐 책을 내가 훔쳐간다든지 하면은 다 날 보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렇죠. 도둑질을 굉장히 공공장소에서 못하죠. 우리나라 못하는 게 그래서 아닐까. 너무나 저도 그때 어디 저희 안전하잖아요. 제일 카페가. 안전. 카드가 이렇게 벤치에 떨어져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 아무도 안 주죠. 아무도 안 주서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물론 카드라서 저 뭐 어떤 그게 없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안전한 맞아요. 이렇게 안전할 때가 우산이 없다. 어떻게 비 뭐 너무 많이 오면 없어지겠지만 우산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가 아니 어떻게 카페 자리를 핸드폰을 두고 맡기고 가냐. 그렇죠. 네, 그 상상이 유럽 안 같은 데는 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작은 감시자 그리고 서명을 앞에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조금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로 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테네리얼리 교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창의적인 사람이 아, 맞아.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네네네. 참 재밌어요. 그죠? 네. 그 창의적인 거,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또 뭐 그러한 창의성에 관련된 단어들을 읽게 하죠. 이제 읽게 하니까 창의성, 창의적이야. 이러한 거가 프라이밍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단어를, 그게 이제 우리 단어 갖고 프라이밍 효과 하는 거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나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렇죠. 심리학적인 기술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했던 것도 뭐 신중하게, 느리게 뭐 이러한 거를 먼저 단어를 맞춘 집단하고 빠르게 뭐 즉각적으로 이런 단어를 맞춘 집단이요. 들어올 때 걸음 속도가 달라요. 걸음 속도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다큐에 나갔는데 네. 방송국 이제 사람이 처음 방송국에 1층에 이렇게 들어올 때 네, 그 네, 속도를 쫙 측정해요. 자기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퍼즐을 맞추는데 막 빠르게 막 이런 관련된 거, 신속한 뭐 즉각적인 뭐 즉흥적인 막 이런 거 맞춘 경우하고 신중하고 막 이렇게 맞춘 경우하고요. 나갈 때 신중하고 느리고 뭐 이러면요 걸음걸이가 늦어져요. 자기 이제 개개인마다 다 측정해 보거든요. 네. 신기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의 힘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프라이밍을 시키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에 관련된 프라이밍을 시킨 다음에 이제 행위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창의적인 아니고 이제 창의 관련된 단어가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단어를 하게 한 집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과제를 줬을 때에 창의적인 그러한 그 창의성이 점화가 된 프라이밍이 된 집단들이 더 많이 부정행위를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력 많으면 거짓말 많이 하겠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해. 난 거짓말을 못해. 머리가 나빠서 못해. 이런 얘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예술가라든지 뭐 그러한 관련된 그러한 창의적인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다 못 믿겠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고 꼰대고 뭐 이러한 그 직종 있죠. 숫자 다 따져야 되고 회계 직종, 그렇죠. 뭐 금융 직종, 금융직도 숫자 하나 틀려도 난리가 나고 이런 직업하고 좀 더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창의적이고 뭐 PD들, 네. 기획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하거나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래야지 연예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의적이고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다 보면 뭐 약간 비윤리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다 그렇게 뭐 범죄자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거는 있어야지 예술가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부정행위가 창의성이 있는 경우에 좀 더 허용적이고 좀 더 가능하더라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창의적인 것은 개발하되 이제 부정행위는 또 그대로 내가 또 조심하고 네. 괜히 내가 또 합리화하고 심리적 틈새를 넓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스스로 네. 그걸 체크해보는 거를 더 높여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아주 그냥 유명한 연예인 공인들이 실수하게 되는 거가 이해는 하면서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더 많이 자가 점검, 체크, 방에다가 그냥 다 눈을 붙여놔야 되나?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진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귀여워요, 눈들이 이렇게. 귀여운 눈으로 좀 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아 그래요. 네, 긴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댄 에리얼리의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티나지 않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좀 인식을 하고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험이 재미난 거가 있어서 네. 맞아요. 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교수님께서 제가 이 심리 책방 한다고 하니까 이 책 꼭 하고 싶다고 네, 좋아하는 네, 네. 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